예, 오늘 5월 18일입니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쉽게 넘어갈 수 없고 잠들 수 없는 날입니다. 특히 이병순 작가님 작품집 읽으시다 보면 일제강점 그리고 조선시대 개화기 이후 근현대화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들이 어떻게 이 전통 예술이랑 같이 섞여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이 없어지고 밀렸던 국악 그리고 이 전통 예술인들, 예인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아울러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 특별히 좀 저희한테 와주십사 해가지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작가님 공연? 마이크가 익숙지 않으시죠? 김동화가 중림한풍을 찾기 위해서 강화도로 어디로 가는 그 장면에서 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앉아 계실 때 저희 미리 뭘 좀 틀어놨는데 혹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오호라 맞추셨네요. 오늘 선물 걸기 전에 맞추셔가지고 제가 대나무 비바람 소리라고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정말 잔잔한 백색 소음 말고 확 몰아쳤다가 잔잔해지는 그 소리가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림 한풍에서 풍죽을 찾아가던 그 작가 그리고 예인들 한번 떠올려 보십사 했는데, 이병순 작가님께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목을 탁 요렇게 중림 한풍을 찾아서로 지으셨을까요? 제목은 제가 완성하는 해에 제가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경성미술구락부라고 제목을 했는데 너무 밋밋하고 조금 뭔지 모르게 30년대 소설이라는 게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소설 털에 갇힌 느낌이 들어서 중림한풍 하면은 바람과 대나무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그 느낌부터가 독자들에게 싸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명품유전이라고 했다가 경성미술구락부에 딱 마지막에 중림한풍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2020년에 이게 탈고가 됐거든요. 탈고 직전에 중림한풍을 찾아서 바꿨습니다. 네. 그 제목 안에서 사실은 이 작품으로 좀 더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크게 보면은 1930년대라고 한정하기보다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고미술 골동품 같은 게 어떻게 경매가 되고 어떤 유전적으로 소장 가치가 누구누구의 그 경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어떤 제가 독자인 입장에서 그런 소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정말 소재가 무궁무진한데 이 소재를 쓰기에는 다큐멘터리 소설이 될 것 같고, 어떤 소설이니까 거대한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두 주인공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차다 나서는 약간 추리형 그런 스타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하는데 한 1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종아와 강석초가 한 번씩 한 차트씩 나오게 하면서 독자에게 지루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안 지루하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한 3년을 써야 되니까 쓰는 과정에 제가 심심하거나 하기 싫어지면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거든요. 일단 이병순 너를 감동시켜라 하고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없으면 이거는 못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박물관도 소개해 주시고 지인들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원래 이 처음부터 박물골동에 대해서 언젠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최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임성용 선생님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테니까 짧게 듣고 그 다음에 길게 하실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임성용 작가님께서 이제 이 책이 결정되고 나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요 하고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보게 되었거든요. 자, 그 임성용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실 이 김남영 평론가의 이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입장보다는 그 네. 김남영 평론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예. 제가 본분을 잊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제 사견이 나올 때는 이걸 덮고 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영 평론가 얘기 발제문을 길게 써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사실 지루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 선생님이 할 이야기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다 읽고 오셨겠지만 혹시 한 번이라도 안 읽고 오셨을까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목과는 사실 좀 다른 굉장히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리는 유명한 화가도 아닌 뭐 삼류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름 나지 않는 화가인 동치가 말년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대나무 숲에 바람을 그리려고 하죠. 그걸 그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이름 바뀌었네요. 강병신이라는 화가가 동치라는 몰락 양반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는 그 3년과 4년 동안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모든 기진을 다 쇠하고 둘 다 2달 간격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림들이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 중림한풍이라는 그림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떠올랐는데 그 백아와 종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강병신이라는 예술가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동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둘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교감을 가진 다음에 둘 다 죽어버리고 그 그림이 소실될 거를 우려해서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소실되고 그게 이제 그게 골동품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골동품상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조선이 망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도굴과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손자들이 한 명은 노비 출신이지만은 그 도구를 하고 일본 가서 뭐 정보상 이런 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사업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양반의 손자였던 종아는 여기서 말하는 낙가마꾼이 되죠. 낙가마꾼은 일종의 뭐 골동품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데 둘 다 집착하는 게 이 중림한풍이 우리 할아버지의 거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종아와 그 다음에 막돌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내 거다라는 입장. 그래서 둘 다 이 중립한풍이 계속 집착하게 되죠. 이걸 찾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골동품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려서 그걸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중립한풍이 이 사람 소유가 됐다가 저 사람 되었다가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가 하면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중립한풍을 찾기 위해서는 또 여기 후지노라는 일본 낙가마가 그 무슨 뭐죠? 정사 진사 중문병이라는 청자를 가져오면 이 그림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죠, 두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또다시 이걸 찾기 위한 노력을 돈을 또 구하러 다니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 배경이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경이 되는 골동품이라는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돈이 자본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작가는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두 사람이 경매를 하면서 한 사람이 더 이상 경매에 대한 돈을 걸지 않는 장면에서 끝이 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부질없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김남영 선생님이 쓴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김남영 선생님. 자, 읽겠습니다. 중립한풍은 단순한 대나무 그림이 아니다. 대나무와 바람이 만나는
개체적 마주침에서 생기는 어떤 욕망을 표현한 그림이기에 흔적 이미지, 즉 색인들이 각인되어 있는 셈이다. 그때 그곳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존재의 실제성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중림 한풍은 종아에게서 병신으로, 명품상에서 후신호, 그리고 마차라라는 인물의 욕망의 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과 마지막 경매의 장면은 이 작품에서 단연 앞끈인 부분이다. 중림 한품을 두고 강석초와 종아의 마지막 경매 다툼에서 더 이상 강석초가 가격 흥정을 멈추자 종아의 마음속에서 불었던 어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만다. 비로소 비어있던 욕망에 차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 라고 멋있게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굉장히 이야기할 거 많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민아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남포문고 자리가 옮겨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달 김전미 작가님 행사 때 그리고 오늘 다 이제 짐이 좀 있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남포문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포문고 반대편에서 돌려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옮긴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이 오랫동안 이 남포동 일대에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아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여기 일대는 일본인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오신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백년어서원 근처로는 조선총독부 부청도 있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있었고 그 건물들이 지금 박물관 같이 이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지가 이곳이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여기 경성 극락부가 나오는데 전쟁 때는 이중섭, 박수근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종군화가단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 부산 일대를 또 다니시기도 했고 이중섭은 이곳에서 직선거리 1km 안에 살았고요. 백년어서원에서 바로 남성요고 있는 그 언덕 밑에가 주소지로 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엽서가. 그러니까 이 일대가 그런 미술의 거리였고 또 수많은 화랑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다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산 데파트에는 아직도 상업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데파트에 월간 그리고 주간 해가지고 그 골동을 거래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병순 작가님께서 이걸 왜 꼭 이렇게 쓰고 싶었냐 했더니 할 말이 너무 많으시댔잖아요. 이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NFT 거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술품을 실물로 갖지 않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것이야 하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이 작품 속에 있는 중림 한풍 그거 꼭 표현해야 되겠다 결정하셨는지 아까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일단은 이 작품을 쓰게 된 거는 네.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이라는 매체나 어떤 장르를 생각하기 전부터 제가 31살에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쇠락기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시쳇말로 살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어머니가 하신지 따라오고 그럴 정도로 그 해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니 어디 가노 하길래 서면에 놀러 한번 가보려고 이러니까 나도 서면 바람 좀 쐬러 같이 가볼구만 하면서 따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도서 가가지고 근데 해곡 최순호 전집이 학고제 출판에서 하도 두께로 있던데 그 책을 잡자마자 왠지 읽고 싶더라고요. 전부 한문이고 전문 용어인데 근데 그게 5권째가 최순호 선생님이 온갖 이제 수필이라든지 문화재 홍보물 같은 데 투고하는 그런 작품들을 모아놓은 산문집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반했습니다. 야,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반해가지고 그때 제가 5권을 딱 고르니까 엄마가 그 책값을 내면서
내가 사줬구만 하시면서 그러니까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그렇게 썼습니다. 94년, 엄마가 사주셨다. 내가 이렇게 찾고 있던 책이 아마 이거였나 보다. 아마 책 표지에 그렇게 지금 써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까? 내가 볼 때 박물관은 좀 더 녹슨 왕관, 그런 덜져가, 여기가나 저기가나 똑같은 물건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구절절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랬을까 하고 정말인지 하고 박물관 같은데 한번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시다시피 경복궁이 그 청독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해곡 채순을 눈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무 선입과 않을 때 만며느리 같이 아름다운 백자, 감 맑은 어떤 자수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겠구나 하고 제가 안목이 없으니까 해곡 채순의 안목으로 유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물은 고사하고 거기 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때 동화구구사전 그때 두꺼운 거 한 권을 샀습니다. 글자가 그때 작았잖아요. 그거를 그때 이거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 사전을 한 6개월 읽자 6개월 사전을 읽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사전만 읽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우리말들이 많아서 제가 스프링 공책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신춘문예 당선했을 때 어떤 단체에서 그 스프링 공책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쓰면서 한 7, 8개월을 흘려보내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제가 방송통신대 국문과 편입을 하고 공부를 한번 우리 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거기 해고채순의 거기 시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화재 책을 읽었습니다.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예영애라는 그런 문화재 전문가 책인데 그분도 대원사에서 절판된 걸 제가 철판사 찾아가지고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6권 다 구했거든요.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일본 경성미술구락부가 24년 세워졌거든, 남산에서.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고려청자를 자기들끼리 서로 가져가겠다는 그거 갖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성미술구락부 경미회사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소장자들은 정말 어리어리한 부자라도 고자기야 추사 대련 하나 살 정도. 이제 비싼 청자나 이런 백자는 좀 돈 많은 일본 사람들이 다 사가갔습니다. 그 와중에 간송 정연필도 있었고요. 예, 그게 간송 정연필도 자기가 그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보 기조가 대리인을 해서 그렇게 샀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찬탄에 맞지 않는 목류도원도도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예, 그 경복궁에 있는 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도 복제품이거든요. 그게 50년대 그 장석구라는 낙가마가 부산에 팔려고 들고 왔는데 그거 살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델리 대학에서 그걸 사서 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아무도 침만 질질 흘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박평년신 숙주 그 글들이 있는 글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90% 고려청자가 일본에 다 있다는 사실에 좀 화가 난다기보다도 정말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 몇 개 안 되는 고려청자하고 우리가 고려청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빼어난 고려청자는 전부 일본 사람이 다 가져갔고 일본 사람이 영국 사람한테 팔고 미국 사람한테 팔고 이런 과정들이 재밌기도 하고 그냥 쓰기에는 어필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소설가니까 한번 이걸 그 장면 그 군상들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처음에는 김정하 입장으로 1100매를 썼는데요. 그게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얹힌다는 느낌도 깝깝하고 한 사람이 포인트 시점으로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강석초라는 어떤 시점을 할 때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바꿔서 둘이 공동으로 나오는 거 제가 분별을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 공동으로 나오는 거 경매 장면, 매 후손들 할 때 그 식구들 만나는 장면, 용인당에서 만나는 공동응 세계, 종화, 석자 이렇게 하면서 분별을 하니까 종화 파트가 많아지더라고요. 실제 주인공은 어쩌면 강석초가 산전수전 작업 필살기로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야말로 끈끈한 풀뿌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하라는 어떤 중림한 풍을 찾아서라는 제가 소설을 이끌어 가기 위한 매체고
실제로는 그 군데군데 보여주는 우리 유물들의 어떤 흩어진 거, 그 주변에 있는 군상들, 거기 나오는 한 절주도 실제로는 이완용 외적화 한상혁이거든요. 한상혁 모델을 제가 했는데 거기 엄청난 뭐 돈도 많고 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군데군데 뿔뿔이 흩어져서 다 중간에 중개인을 통해서 팔고 하다 보면 오늘날 대학박물관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오빠가 우표 수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돈 주면 활용품 같은 사람 띵가 가지고 우표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뭐 제가 그걸 몰래 들고 팔아먹고 까지 사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표 수집을 이렇게 하는데 오만 걸 다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1호라는 오빠 친구가 있는데 너가 오빠 거 하나 갖고 뭐 오빠 이거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혹해가 바꿔왔거든요. 근데 오빠는 그게 영국 여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게 저를 죽일 듯이 막 그러하대요. 그래갖고 저렇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래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유일하고 희귀한 거는 소유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장희로 오빠한테 있으면 어떻고 니한테 있으면 어떻노 하니까 야 빙신아 하면서 발로 차면서 네가 그런 거 안 봐봐서 그렇지 이러면서 좀 원색적으로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뭔가를 모은다는 거 수집을 한다는 거는 저렇게 그 좋아하는 과자도 안 사 먹고 이렇게 모으는구나 하고 제가 막연하게 느끼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보면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여기 나오는 심광옥은 실제 합천 실존 인물 임상종이라는 인물을 제가 모티브를 한 거거든요. 그분은 엄청 하천의 최고 가본데 다 그걸 샀습니다. 다 샀는데 결국은 빚내 가지고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 빚 자체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산 걸 가지고 다시 대갚고 이러다. 그리고 빚내가 샀지만 다 없어졌으니까 결국 나중에 극단적 선택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구나. 뭔가 수집을 한다는 거. 거기에서 소유란 뭔가 선생님 말씀대 하실 때는 그냥 두고 보고 근데 꼭 내 집에 걸어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막판에 그러잖아요. 강석초가 내가 미술관을 지니까 네가 와서 그 미술관 관리를 해라. 그러면은 다 이게 네 거 되잖아. 이렇게 있어 싫다잖아요. 딱 자기 소유 거라야 된다는 어떤 소유관념. 정말 이게는 제가 답을 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작가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뭔가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가져야 하나. 그냥 놔두고 보면 되지 않나. 그런 어떤 메시지, 상징 그런 게 곁들여서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예. 35세 때부터 지금까지 와. 그때는 소설이라기보다 이게 좋았죠. 그래 이제 애것이 좋아서 제가 국문과 졸업하고 중문과를 편입했는데 4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3학년에 편입했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워가지고요. 한시 공부하고 싶어서 편입했는데 한시는 3학년 1학기밖에 없고 다른 거 전부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가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것이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애것이 좋기 때문에 어떤 애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궁금했고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예. 제가 보수동 책방골목이라고 하는 그 헌책방거리에 이제 제 가게가 있는데요. 작은 서점이. 거기에 이 고서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고서점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아버지 당대부터 이제 지금 2세 자녀분까지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고서점이 지금 온라인상의 책방이 있고 골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형님께서 지금 골동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동의보감 완질이 있는 곳이거든요. 모르셨죠? 동의보감 완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추사 글씨 원본이 있으니까 또 보고 싶어하고. 근데 보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자기 혼자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참고 문헌을 찾다가 서점이 없거나 도서관이 없는 거는
알라딘이라 이래 중고에서 검색해서 사고 보수동에서 샀거든요. 사냥 장면 나오잖아요. 마차라 그거는 김황석이라는 사람이 사냥꾼 엽사인데요. 옛날에 스포츠 신문이라 한참 유행할 때 그게 네. 시리즈로 연재를 했는 거예요. 그 읽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서 사냥 한번 해야 되겠나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살 때 저자 사인 책을 제가 몇 권 샀거든요. 은책에서. 헌책방에서. 예, 네.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작가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도장도 찍히고 사인도 찍힌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현책판에 내다 놓는 거라 왠지 그걸 사니까 또 희귀한 걸 제가 가진 것 같은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곳곳에서 이렇게 지필에 활용이 되는군요, 이게. 그래서 워낙에 생생하고 이게 남성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 속에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행동 특성을 다 아실까 했는데 다양하게 관찰하셨군요. 제가 이제 제 소설은 단편집도 그렇고 8편 중에 여자가 주인공인 건 2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남자를 어떤 주인공으로 내시면 쓸거리가 많아져. 하다못해 술이 취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장면도 남자가 씻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가끔 부딪히는데요. 저도요. 근데 제가 이거 출판 계약할 때 실천문학사 대표님이 부산역에 오셨는데 네.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남자가 없다고 저는 저대로 왜 어디 계시냐고 막 이랬는데 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는 남성의 필력인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보셨다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임성용 작가님 남성 지필자신데요. 예. 선생님 말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하고 싶은 일 많다 해가지고 제가 김단명 평론가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시대적 배경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한 말까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간적 배경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일본부터 평양, 개성, 항염도, 부산 다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곳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탈하는 어떤 단어들과 읽다 보면 어휘들이 굉장히 되게 낯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몰라가지고 저는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색하시고 쓰실 때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선생님 벌써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 설정에 대한 것인데 지금 선생님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사람도 있고 가공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할 때 인물을 장치로 쓸 때 이 실제 인물과 가공 인물을 쓸 때 어떤 게 가장 신경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실제 인물은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쓰기는 좋았는데 거기에 쓰려니 겉도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만드는 캐릭터하고 실제 어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배우라고 생각하고 분장을 새로 하고 화장을 지우고 그에 맞는 그 사람을 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묵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석초가 도굴꾼도 되고 그렇잖아요. 강석초가 또 해주댁 하고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들처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이 사람 사업가 기질로 발휘할 때는 또 다른 어떤 그게 있고 제일 힘든 캐릭터는 제가 김종아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밋밋한데 중림안풍을 찾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제일 강병신은 제가 정말 이거는 거의 1년 걸렸거든. 소설 속의 소설이니까. 1년 시기적으로 해보면 12개월 넘게 걸렸거든.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길었는데 이 사람 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돌이 화가다. 이병수님 떠돌이 화가 강석초다 하고 제일 허름한 티를 입고 제가 제일 더럽게 해서 빙의에 대해서 한번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사전을 한번 뒤져서 그 사람 캐릭터에 맞는 A만 무엇이든지 간에 공책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정리하면 문장이 나오거든요. 가끔씩요. 예, 그래서 그 첫 마디를 약간 하나도 잃을 거 없고 믿져봤자 본전인 떠돌이 강병신 캐릭터가 너무 멋지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때. 예, 그게 이제 그 강석초 캐릭터는 한 1년이 걸려서 제가 제일 힘들게 쓴 캐릭터입니다. 네. 일단 그 형사들이 범죄인의 이 몰입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셨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자, 여기서 지금 김남일 평론가가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내면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병신이 22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 보면 내 그림에 바풀떼기가 말라붙어 있고 간장 얼룩땡이 묻은 꼴은 더욱 반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내 작품이 훼손되거나 이 천대받는 걸 볼 수가 없다라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작가로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저는 데뷔한 지가 10년인데 아직까지 항상 무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접이라도 한번 받을 정도로 누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경매해서 최종 호가, 계속 호가하다가 딱 스톱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부터는 1000냥을 줘도 안 팔어. 2000냥에도 안 팔어. 그런데 마음이 맞으면 그냥 줘.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 사람은 그걸 상당히 경박하다고 보고, 이 그림 작품의 주인이 있다면 이제 기꺼이 내준다. 이 입장에서 작품의 끝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던 건지, 계속 그 값을 올리는데도 서로 망설이는 부분. 그때 이제 또 어떤 결말을 좀 내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저 혼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정화가 가져야 할까, 석초가 가져야 할까. 근데 이 정황상으로 정화가 가져야 좀 덜 불쌍하잖아요. 모든 걸 걸었잖아요. 강석초는 어차피 할아버지 거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그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이 사람은 중림한풍을 위해서 정말 다 던졌는데 막판에 2,000원까지 부르고 그만둘 때는, 이 사람은 모든 걸 걸었는데 이 2,000원 할 바에서 처음부터 주머니 2,000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모든 걸 그 비장품인 검정보살까지 팔고 다 없애버렸는데 고작 2,000원에서 멈춘다니까 허탈한 거예요. 내가 나자빠지겠다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계속 불러라, 끝까지 가보라. 네가 많은 부르면 나도 많을 부르니까 일단 가보자 하고, 그때 내가 뒤집어질 때 뒤집어더라도 안 부르니까 깝깝한 거죠, 김정아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은 이거 부르다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정가보라고 해가지고 양반들이 실제로 그렇게 팔지 않고 줬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읽으면서 또 자료에서 제가 알았는데, 추사 김정희는 뭘 해도 제일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글씨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러면 만족하세요? 이 결말에? 예, 저는 어떻게 누가 가져다 해버리면 바람 빠지는 결말일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 어떤 분이 메일로 와가지고 2편을 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2편은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네. 여기 진을 많이 빼서. 2020년에 탈고하시고 네. 지금 완성하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캐릭터 확정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이거 2편 쓰려면은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제가 하나 써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청자를 깔아 앉았는데 2007년에 태안서 태안에 도자기 건져,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소설로 제가 800명을 써놨습니다. 이 두 개로 저는 그냥 문화재에 관한 거는 끝, 이렇게. 와, 그러시구나. 조만간 국립중앙박물관 순회 강연에서 뵙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다 듣고 낭독으로 갈까요? 낭독을 듣고 질문을 이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 낭독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배경음악도 좀 준비해야 되고 화면도 좀 준비해야 하고 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설가 정미형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 중림 한풍에서 이 모든 소설의 지금 모티브가 되는 이 중림 한풍이 그려지는 그 순간을 제가 낭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중림 한풍 그리고 또 이 표지까지 이렇게 푸른 대나무거든요. 볼 때마다 이 대나무의 그 바람이 스칠 때 그 대나무 소리의 매력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강병신이 이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3,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를 제가 그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병신유고에서 보고 참 지극한 일을 하는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다른 부분을 읽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풍죽을 염두에 둔 까닭은 댄잎과 대통보다 그 사이를 밀고 가는 바람 때문이다. 대자락을 훑는 바람 소리만큼 망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없다. 대숲에 사각대는 바람 소리를 듣자면 다시 태어나도 서러운 팔자로 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대바람을 듣고 있으면 삽상한 서러움과 건들대는 외로움이 삭신에 밴 내 인생이 차라리 그림 같아서 위안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림이 인생이지. 동치 그림 주문을 받은 그날로 나는 대숲을 더 살뜰하게 맴돌았다. 안적사 비탈에 무너질 듯 사선으로 뻗은 대숲을 종일 바라보고 왔다. 사락사락, 바삭바삭, 시비적, 홀싹홀싹, 파그작, 노작노작, 휘리릭, 쏴, 화락, 대바람 소리는 가추였다. 몇 달을 대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다. 화선지를 펼치면 귀에서 대바람이 한 줄기씩 굴러나왔다. 바람 소리는 때때마다 달랐고 댄잎 모양도 때때마다 달랐다. 맹맹한 콧물을 자아내는 바람, 통갓을 훌렁 벗기는 바람, 중치맛 끈 자락이 얼굴을 간지리는 바람, 바지랑대를 휘영청 기울어뜨리는 바람, 팻마루에 늘어놓은 감꼭지를 휩쓰는 바람, 우지직하고 소나무 가지를 뻐개는 바람 등 갖가지 바람에 따라 댄잎 모양도 달랐다. 앵두라진 댄잎, 위로 뻗대는 댄잎, 몇 갈래로 찢어진 댄잎, 송곳처럼 날선 댄잎, 성황당 깃발 같은 댄잎, 가지째 뭉친 댄잎, 아래로 쳐뜨리는 댄잎 등 댄잎과 대통은 가지가지였다. 하루에 한 입씩 그렸다. 어쩔 때는 하루에 반입도 못 그렸고 어떤 때는 며칠 공칠 때도 있었다. 알았다 누웠다가 마실 나갔다가 들거니 나거니 하면서 쉬엄쉬엄 그리다 보니 4년 만에 완성했다. 수십 장 그렸지만 내 마음에 드는 풍죽을 건지는데 4년 걸렸다. 아궁이가 미어지도록 파지가 쌓였고 몽당붓도 여러 자루였다. 동치는 나만 볼 때면 지필목 값을 한 푼 쥐어지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며칠에 한 번 맞벌이 노릇을 했기에 지필목 정도는 구할 수 있었다. 이게 그림인가 대밭인가? 동치는 내가 방바닥에 쫙 펼친 풍죽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 떨려서 붓지를 못하겠다더니 언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가? 내 죽기 전에 자네 그림 한 점 얻지 못하나 했네. 동치는 양손을 방바닥에 짚고 앉아 풍죽을 오래 보고 있었다. 나는 풍죽을 완성할 자신이 없어 동치한테 풍죽을 포기했다고 말한 터였다. 풍죽을 그리는 동안 수전증뿐 아니라 갈고리로 긁어대듯 심장도 아팠다. 염통까지 쑤셔대니 붓도 아픈 모양이다. 댄잎도 마음먹은 대로 나가지도 않았다. 내가 풍죽을 완성하는 4년 동안 동치와 나는 폭삭
늙었다. 껑더리가 되어 푸슬푸슬한 동치 앞에서 내병 자랑을 할 수 없었다. 막판에는 먹을 가는 것도 힘에 부쳤다. 완성을 몇 달 앞둔 무렵에 막돌이가 내 곁에 왔다. 마치 막돌이는 먹을 갈아주기 위해 내게 온 것처럼 녀석은 쓱싹쓱싹 먹을 잘도 갈았다. 적막한 초막에 막돌이는 작은 생기였다. 가랑잎 구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던데 초막 앞들에 막돌이의 팽이 치는 소리가 찰찰 들렸다. 막돌이가 거들지 않았다면 풍죽은 조금 더 늦게 완성됐을 것이다. 나리, 소인 깜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네 솜씨가 이렇게 궁굴 줄 몰랐네. 이 풍죽을 그리는데 왜 그리 많은 세월이 소요된 줄 알겠네. 나는 풍죽을 완성하기 전에 동치가 죽을까 염려했다. 동치가 죽은 뒤에 풍죽을 완성한다면 그의 무덤 앞에서라도 그림을 펼쳐줄 요량이었다. 중림 한풍, 바람이 이 종이를 뚫을 것 같으니 이거야말로 중림 한풍 아니겠는가. 동치는 병신이라고 쓰인 내 이름 바로 위에 중림 한풍이라고 썼다. 사람들은 떠들이 환쟁이 주제에 그림에 이름을 넣는다고 비웃지만 나는 내 그림 밑에 꼬박꼬박 병신을 써 넣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일부러 음악을 그 황병기 선생님 음악으로 보내 오셨는데요. 이게 재밌네요. 이게 음악하고 그러고. 네, 전체 불 한번 켜주시고요. 그 이병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요 대목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지금 표현하셨을까요? 정미영 작가님이 낭독을 하시니까 강석차하고 피막걸이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뒤풀이 때 막걸리를 준비해야 돼 갖고만요. 제가 너무 지금 그게 빠져서 네. 좀 울먹할 정도로 좀 이거 쓸 때는 좀 뭐라고 하나 제가 감정이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구나. 바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에 관련되는 시를 다 읽어봤거든요. 바람을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다 읽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족하는 어떤 느낌 그런 감정이 없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맨 처음에 사락사락 빛이 꼭 대나무가 바삭바삭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있는 비슷비슷하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아마 그날 저녁에 제가 노가리 넣고 소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제가 써놓고 솔직히 이거 제가 즐기면서 썼잖아요. 그죠? 네. 즐기면서 쓰면서 안 되면 대구 가서 술집에 가서 한 잔 먹어가면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강화도에 갔을 때도 취재하러 갔을 때도 거기서 취재하고 정말 그 견자산 있고 거기서 내려오다가 전등산 밑에 찌짐하고 막 팔잖아요. 거기서 제가 먹고 왔죠. 예. 거기서 또 이제 또 김종하고 한 잔 먹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즐기면서 썼으니까 금방 선생님 강석초가 그림 그리는 장면 하니까 저 사실 그림 전혀 못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떠돌이 한쟁이가 배짱 좋게 이렇게 척척 그리면서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이 대목 저도 14쪽부터 이제 갖가지 바람에 따라 대잎 모양도 달랐다 등등등 표현이 돼 있는 15쪽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44년 인생 중에 5년 5개월을 골프장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 골프장에 에드워드 코스라는 곳이 있어요. 대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대숲에 가가지고 한참 하늘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불지도 못하는 대금을 사가지고 차 트렁크에 앉아서 푹푹 불어보면 막 머리가 핑 돌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정말 바람 소리, 대나무 잎 부딪히는 소리, 대나무 대통이 움직이는 소리가 다 다르게 들렸어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느낌을 어느 대나무 숲에 가서 좀 느끼셨을까요?
지명이 있으면 우리가 좀 한번 읽고 가볼까 제가 싶어가지고. 이것을 여기 힌트 얻었을 때는 장안사 가면은 뒤에 그 숲길 있거든요. 거기 대숲길서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장안사 뒷숲길. 대숲은 흔히 우리가 주변에 많으니까 남양 같은 데는 약간 저렴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야성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산에 가면 대부분 비탈이나 제나무가 있습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고 유심히 흔들리는 걸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거기서는 장안사 그 사이 길이 있는데 그 대숲길이 자천 장안사 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서서 아마 이거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1인 밴드에 제가 만든 밴드에 네. 나 막 이렇게 쳐가지고 아. 합니다. 예. 저만의 1인 밴드.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수첩 같은 거 안 들고 다니도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적재적소에 나온 메모를 바로 했어. 거기서 와, 지금 전통 골동 유물 쓰시는데 최첨단 메모장을 인터넷을 쓰고 계시군요. 인터넷을.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질문 이어주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참 재밌게 읽었고, 이 장편 소설이 가지는 이 호흡을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게 발로 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쌤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장 답사를 굉장히 많이 가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거친 맛은 있었습니다. 이게 매끄럽고 세련됐다기보다는 거친 맛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하게 느껴지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이 너무 이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져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김종화 와이프만 해도 너무 이 전형적인 인물로 여성으로 그려져가지고 사실 김종화 같은 인물이면 이 아내 된 입장에서 진짜 천불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인가 있다 했으니 지금 내가 삭바느질 하고 이래 살고 있는데 근데 니는 맨날 그 그림 하나를 위해서 전체를 다 희생하면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한 질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면 악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악처가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대의 여성상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셨는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김정아 안에는 현진근 소설에 나오는 빈처 같은 거죠. 그런 캐릭 30년대 일정 전형적인 우리 엄마들 세대도 이랬잖아요. 아버지 밥상을 차리면 아버지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안에도 살짝 보면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자기 남편이 얄궂으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 니는 네 방식대로 경상도 말로 네 쪼대로 살아라. 나는 아나 키우면서 살란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고려 청자 진사 중문병을 가지고 꽃 꽂잖아요. 그게 아마 약간 제가 대단한 그 비싼 청자인데 그게 꽃을 꽂는다는 거는 약간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여자 살짝 비쳤는데,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아 강석조 따라하기 바빠서 여자들을 제가 캐릭터 구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주면 저는 이 챕터 중에 비장품 챕터 있지 않습니까? 방가사유상이 나오는데 전체 서사에서 저는 이 부분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김종화가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지금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 있는데 비장품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방가사유상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지막 지택목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사를 끌어가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조금 낯설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지? 방가사유상이 없던 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장치로 사용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는 이제 너무 낯설게 튀어나와서 이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의도가 아니고요. 제 셋째 오빠가 짤짤이를 잘하고 노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 꼴고 나면 뒷주머니에서 짠나고 이렇게 다 하고 합니다. 항상 비장품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외성, 독자에게 의외성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에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가사에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기 때문에 불산이 굉장히 최고로 비싸게 팔리고 값어치를 쳐줬다는 걸 암시도 하고 김정아가 죽지 않는다. 독자는 이 사람이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정말 비장품을 갖고 이 사람도 이 바닥에서 수준 산정 겪은 사람인데 이 정도 비장품은 갖고 나중에 협상할 어떤 뭔가를 잊지 않았을까. 그걸 독자에게 그렇지 이게 왜 안 나오나 할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려 했는데 이제 임성윤 작가님께서 그렇게 읽으셨다면 또 제가 참고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이제 질문 대답 진행하고 또 한 10분 정도 공연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낭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없으시다면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걸 오늘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이는데 어느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김남명 작가님이 준비해준 질문을 임성룡 작가님이 얼추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성룡 작가님은 소감 하나 질문 하나 남겨놓고 이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람 부분을 하려고 바람에 관련된 시를 다 읽으셨다고 하니 자, 이 자리에 계신 시인분들께서는 우리 시인님들 작품 하나 쓸 때 소설을 다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그 관련된 소설을. 이렇게 해야 서로 이제 공평하구나. 그래서 이 정도 애정을 가지고 집필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저의 평소 글 쓰는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요. 네, 곳곳에서 저도요 하고 막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네요. 제 보수동 여러분 질문하실 분 나올 때까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보수동 책방골목에서부터 백년어서원을 이제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백년어서원이 있는 곳에 화랑, 표고점 그리고 뭐 갤러리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은 공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에서는 지금도 매일 그 동양화, 산수화, 수목 이래가지고 난치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보수동에 와가지고 책을 사서 다시 묘사, 소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책방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본인 작업실, 매장 겸 작업실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안료, 또 수많은 서책, 외국책까지 다 그 할아버지 실순 넘으신 분이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동을 그냥 무작배기로 모으는 건 아니구나. 창작하시는 분도 그렇고 역사도 배우시고 다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청자를 개성박물관으로 보내면서 석초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본인이 1급품이라고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싹 다 보내면서 이렇게 미련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다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아킬레스였습니다. 제가 빙고. 이게 네.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이 강석초를 너무 도덕적이거나 양심 있는 말이죠.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그렇지만 강석초에는 이 사람이 그게 트라우마이거든요. 네. 도구를 했다는 어떤 도구를 한 거 어차피 자기는 돈 버는 수완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저라도 아마 다 줬을 것 같거든요. 다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강화도 가보니까 강화 실제 거기가 고려 최신 무신들이 집권하던 기간인데 거기는 청자가 그렇게 묻으면 200개씩 들어갔는데도 청자가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랐습니다. 강화도 박물관에 청자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좋은 거는 다 소장자들이 가져갔거나 유명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이랬구나 싶고 깨진 거 약간 이런 거만 돼 있더라고요. 그걸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고 실제로 그 당시 개성박물관에는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 기증한 거로 돼 있었답니다.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네. 네. 그걸 제가 강습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서 덤터기로 넘겨도 되나 하는 그런 함에서 조금 찝찝했던 부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동에서 이제 고서나 이런 희귀본, 품절도서, 절판도서 이런 걸 종종 거래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혼민정음 해례본 원본 그 소장자가 안 내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또 화재로 일부 훼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그래 내가 그 금액에 준다 할 때 받아갔으면 이게 잘 보관이 돼가지고 훼손도 안 됐을 건데 당신도 잘못이다. 이게 또 공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온갖 걸 찔거품을 다 줄 수 있다. 이게 참, 이 엄청난 고뇌가 있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쓰셨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엽 문학관 가면 그 저자의 영랑과의 사인 주고받은 게 1억 호가로 이제 감정가 추정 1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고서의 가격은 거래돼야 그게 가격이거든요. 추정은 없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 당대에 집필하시면서 그런 최고가, 감정가, 경매장 한번 보셨나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서 최고가는 못 받고 이제 엠버스드 호텔에서 경매하는 거 봤는데 네. 제가 경매장에서 느낀 건데요. 네. 저는 경매장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경매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사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아마 잡아가 이야기 한 시간 이야기 들으면 소설거리가 될 만큼 왠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부티난다 하기에는 뭔지 모자라고 지적이라 하기에는 조금 꾼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같고.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 낯선 감정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때 불교 미술 최고가였는데 불교 그림 그거를 아마 낙찰 받으러 온 것 같아. 그거 할 때는 복도 있던 사람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그때 아마 유찰됐습니다. 그게 3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는데 낙찰이 안 되고 어머. 예, 오늘 6차리면 다음 유찰되면 다음 해에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제가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경매장에서.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면 심심풀이로 경매장에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우리가 해볼 게 많다. 그 기장 장안사 옆으로 가가지고 대습도 걸어봐야 하고 경매장도 가야 하고 강화도도 가야 되고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문학기행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뢰인 문학. 그럼 부산에서 거의 부산을 다니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 잠깐 골목을 다녔지만 근데 부산도 이렇게 창작자분들이 어떤 거점 공간을 집필했다면 오히려 오게끔 이 작가와 함께 그 공간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도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질문 낭독 지금 고명자 작가님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가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그런 시점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매장의 풍경이라든가 거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강자와 약자의 관계 이제 그런 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보통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얼추 대동소이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과 약국 소민 약자들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느껴져서 그런 게 약간 낯설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느낌이어서, 이제 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거나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읽다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일본 사람의 안목으로 우리 조선 수장가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개박거리긴 백자가 유물로 인한 골동품 경매로 올라오기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거기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마차라를 사냥터에서 죽게 하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경매 골동품 감시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너는 우리 식민지야. 우리는 너를 밟고 있는 어떤 이제 제국이야.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그거야말로 제가 캐릭터를 실패하는 거가 되지 않나 하고 선생님 질문하는 거는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어떤 상하관계나 대립관계를 해버리면 너무나 흔한 30년대 일제강점기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일본 사람은 나쁜 놈, 조선 사람은 불쌍한 약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소설에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똑같은 후진호 같은 인격자도 실제로 있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돈 많은 강석주한테 붙지 않고 진사중문병 갖고 오면 죽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한도 준 후지카도 공짜로 줬잖아요. 선재형이 울고불고 석 달이나 비 오는 데 가가지고 매달렸는데 그래 이거 너희 거다 하고 가서 1원도 안 받고 적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는 다음에 제가 어떤 독립군 모델 할 때 쓰겠습니다. 예. 자, 청자 하시고 나서 이제 독립군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학계와 함께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 부산 작가회의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혹시 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서진 작가님.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네. 작품 너무 잘 읽었고 읽다 보면 우리 이제 소설가들은 소설 쓰다 보면 이런 스토리성 되게 강한 소설에서 막 긴박하게 스토리가 막 가다가 갑자기 한 스텝 쉬면서 너무 이렇게 인상이 여유가 있는 어떤 장면들이 딱 나오거든요. 저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 단락 정도 낭독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려요. 강석초는 곶감을 입에 넣고 접시를 보았다. 접시 테두리에 총화로 복자가 있었다. 그는 식도원, 하울루, 명월관 등에서 온갖 산해진 민을 맛보았어도 창호에 석양이 밴 사랑에 앉아 복자가 새겨인 접시에 담긴 곶감은 먹어본 적이 없었다. 나달나달한 종아 바짓단이 마냥 해진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짜부라진 종아 구두 뒤축이 마냥 낡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종아에게는 나달거리는 바짓단과 낡은 구두 뒤축보다 더 긴하게 살펴야 할 일상들이 많다는 뜻이었다. 부모 형제가 없는 강석초로는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섞여야 하는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는 모른다. 사람 관계에서 생긴 어긋맥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짐작컨대 그것은 해진 바짓단과 낡은 구두 뒤축 등을 돌아볼 이유가 없게 만드는 무엇일 터였다. 네, 말로만 듣던 홍정기 선생님이 여기 직접 눈으로 보고 저희가 들으니까 재미지다고 너무나 하신 부분 여러분들도 몇 쪽인지 잘 한 번만 들으셨죠?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177쪽 부분 또 돌아가시면 저도 그쪽 접어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남영 선생님의 질문을 갈무리하시는 임성용 작가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김남영입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전체에서 지금 이 두 손자로 나오기도 하고 할아버지로 나온 인물들이 중립한풍에 집착을 하면서 이 서사가 진행되는데 그 그림을 사실 가지고 싶은 건지 이 사람들이 그림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 싶은 건지 사실은 요게 중심이 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림한풍이라는 그림에서 나오는 바람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혹시 질문할까 싶어서 제가 지어냈는데요. 갈증, 목마름,
예, 그래서 제가 한절기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절기가 딱 되면 코가 막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 바람을 하면서 재면 탁 뚫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림한풍이라는 그 대나무냐 바람이냐 이거는 실제로는 이 김종아한테 그렇게 김종아 지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어차피 뭔가 목적을 우리가 해서 걸어가려면은 그게 합리화시키고 의미를 부여해야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때문이니 소설 선언하면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때문에 선언하면은 심심했어. 이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 말고는 뭘 제가 하겠습니까? 라는 김종아가 꼭 바람이냐 대나무냐라기보다 어차피 나는 뭔가를 하나 찾아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게 합리화라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바람이라고 했다가 나무 이파리라고 했다가 할아버지 거기 때문에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282쪽에 보면 종하는 중림 한풍을 찾으면 방에 걸어놓고 볼 것이다. 중림 한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방안을 메운다면 숨소리조차 바람처럼 살랑거릴 것 같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 작품이 내 손에 넘어오기 직전까지는 제대로 숨 쉴 수도 없고 제대로 이 공기의 가벼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방 하는 사람들한테 늘 강요되는 명제가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책 도둑은 도둑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 미술 작품을 도구를 하고 도둑질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술 작품의 도둑은 도둑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작품집 안에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직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 그리고 각 지형별로 특색, 그리고 잊혀진 단어, 우리 팻말이나 각 향토색이 짙은 말들이 정말 넘쳐나서 처음에 제가 그 단어 공부하느라고 훅 빠져서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단어를 좀 익숙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지도를 그리면서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지나가다가 그 옛 그림 걸어 놓은 건물에 막 들어가 보고 싶고 그렇더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을 돌아가셔서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을 되새기시면서 읽으시면 정말 재미나게 이제 우리 국토를 종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저 멀리 추억 기록으로 보내는데 이제 좀 다른 지역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작품집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병순 작가님과 좀 길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병순 작가님과 그리고 이 발문과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남영 평론가과 그리고 김남영 평론가를 대신해서 이 질문과 발문을 이어가 주신 임송용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